네,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도 하는데요. 향후 수사와 탄핵 심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내용에 대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결심 공판이 2월 말로 잡혔다 그러는데 그럼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2월 26일 날 이제 예. 최종적으로 재판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어제까지 합쳐서 한 5번 재판하고요. 이제 26일은 결심 공판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결심을 하게 되면 이제 선고는 한 달 정도 있다가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 지금 항소심이 약간의 변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항소심 일반적으로 그 재판부에서 한 달 후에 선고하는 이유는 네. 그 사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건들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한 달 정도 시간을 잡고 선고를 하는데 지금 이 재판부 자체는 집중심리제 하면서 예. 3월 12일까지는 다른 사건을 배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랬죠. 예. 어떤 사건에 대한 부담은 이재명 대표 사건 이외에는 부담이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선고 기일이 뭐 한 3월 말 정도 될 거라 이렇게 예측할 수 있지만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 사건만 하나만 한다고 한다면 뭐 3월 초 중순 뭐 그렇게 해도 좀 약간 보름 정도는 좀 빨리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측이 위헌법률 심판 대청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본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직 신청을 안 했어요. 예. 그 신청을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것은 이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자체가 일부 허위를 할지라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헌법에 위반이 되면 그 자체는 위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논리로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걸 법원이 받아줘야지 가능한 제가 건가요? 볼 때 이제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요.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 이 조문 자체가 형법 조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사도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면 예.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에다 위헌법률 신청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판사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까지 뭐 거의 받아들인 적이 없고 이제는 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사례가 있기 예. 때문에 아마 현 재판부가 받아들이기는 없고 만약에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뭐 6개월, 3개월 그러니까 항소심 이제 3개월에 끝내는 게 맞다는 것이 지금 그 예. 규정에 돼 있잖아요. 만약에 이걸 정말로 유언 제청을 해버리면 이게 하세월 기다릴 수밖에 없고 재판은 이미 뭐 1, 2년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이전에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고 또 이전에 뭐 판사들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견해를 갖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3월 초쯤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인용이 되면 대선 경선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상당히 좀 부담을 느낄 가능성, 그래서 좀 항소심 결과가 좀 늦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선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대표로서 등록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잠재적 대권 후보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아직 대통령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재판 자체를 지연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재판부 자체도 2월 26일 날 결심을 한다고 거의 뭐 확정적으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2월 26일에 결심을 할 겁니다. 만약에 결심 안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항소심 재판 자체는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했고 예. 또 워낙 증인도 뭐 50명 이상을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일반적으로는 1심 재판을 다시 판단하는 데 그치지 1심을 뒤집으려고 하면 아주 결정적인 스모킹거를 내놔야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는 이제 아직 뭐 보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1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심리를 이미 했잖아요. 그래서 항소심 심리는 대부분 그렇게 길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재판이 지연이 돼서 이건 가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에 당선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네. 불소추 특권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이제 그것도 논란이 있죠. 네. 일단 우리 헌법재판소는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네. 소추라는 의미는 기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재판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명백히 기소를 의미하는데 일부 뭐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재판도 포함이 된다. 그런데 뭐 저는 뭐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재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또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은 계속 갈 수밖에 없죠. 단지 재판부에서 부담이 돼서 재판의 결과 자체, 선고를 늦출 수는 있을 가능성은 꽤 크죠. 네. 네. 윤석열 대통령 검찰 수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수사가 이제 검찰로 손으로 넘어갔는데 오늘 뭐 구속기한 연장을 할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되면 추후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10일간 영장의 유효기간은 10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찰 단계에서는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일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뭐 연장을 하면 10일 정도 이제 조사할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은 이제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단은 뭐 공수처에서 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지 또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게 공소유지가 가능한지 그러기 위해서 어떤 보강적인 증거가 필요가 있는지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검토할 텐데 이미 공수처에서 이 사건이 넘겨받기 전에 네. 이미 다 구상을 해놨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공수처에서 사실은 수사한 건 거의 없거든요. 체포영장 발부 2번 받은 거, 그다음에 영장 청구해서 뭐 윤 대통령 구속시킨 거 말고는 아마 조사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조사할 내용은 거의 없을 거고 수사 기록인데 뭐 3만 쪽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아마 그것도 대부분이 예. 검찰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때 예. 넘겨준 것들 그리고 경찰 일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랄지 예. 김봉치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록 이런 것이 주로 3만 쪽이지 예. 공수처에서 조사한 내용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일단 뭐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강수사 여부를 결정할 거고 이제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아마 공수처와 다르게 협의를 미리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나와서 조사를 받겠느냐 아니면 옥중에서 조사를 받겠느냐 아니면 조사를 아예 거부할 거냐 예. 이런 뭐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그 이전에 공수처 때는 이제 서부지법에 해서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이번엔 다르게 중앙지법에 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헌정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이제 계속 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원칙적으로는 영장 자체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받아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떠한 법률 조항이 없습니다. 근데 영장은 서부지법에서 발부했는데 예. 이걸 연장을 하는데 중앙지법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네. 이거 참 이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규정도 찾을 수 없고 그런 사례도 한 번도 없어서 그래서 뭐 근데 지금 사건 자체는 중앙지검에 있고 기소도 중앙지법에다 해야 하거든요. 예. 근데 다시 영장을 이제 서부지법 가서 연장 신청을 할 것인지 아마 그 부분도 검찰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만에 하나라도 지금 규정에는 없긴 하는데 네. 추후에 예. 이걸 서부지법에서 구속기한 연장을 해야 하는데 예. 잘못해서 중앙지법에서 연장을 했다. 예. 이게 어떤 법률적으로 모순이 있다랄지 법률 위반이 돼버리면 대통령은 풀어줘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구속 기간 동안 조사했던 내용 자체는 증거 능력이 날아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의 법률 검토에 대해서 아마 검찰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겠군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중앙지법에서 이런 이유로 만약에라도 기각을 한다면 뭐 검찰이 바로 기소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건가요? 연장 안 되면 바로 예.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불구속 기소가 되면은 아무래도 나중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이 좀 더 유리하게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아까 기각이란 말이 예. 뭐 연장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지금 뭐 영장을 신청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뭐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 수사에는 그 시종일관 응하지 않았었는데 검찰로 이관돼서 수사를 받을 때는 윤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보죠. 그건 지금 뭐 애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네. 뭐 제가 볼 때는 나와서 조사받을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봐요. 뭐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어제 탄핵 심판 재판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핵심적인 요소는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일단 지금 검찰에서 이번 주말에 부른다고 하면 이제 탄핵 심판 재판 기일이 안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예. 어제 탄핵 심판을 쭉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계엄회에서 가장 탑에 있는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 아닙니까? 네. 근데 어제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언에서 어느 정도 대통령의 전략이 저는 다 나왔다고 봐요. 아, 어떤 전략이 나왔습니까? 먼저 전략 자체는 이제까지 비상계엄은 뭐 경고성이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경고성이 아니다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포고령. 두 번째가 최상무 권한대행이 그 당시에 받던 쪽지. 네. 그다음에 체포조 이거거든요. 그런데 고의성이 없고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포고령에 대해서도 이건 그냥 상징성이다. 예. 그러니까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쪽지에 대해서도 이것은 하나의 제안이고 아이디어다. 제안 아이디어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 국회를 대체할 입법부를 만들 생각도 없었고 예. 그냥 뭐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본 거다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서 실행 가능성이 거의 제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 측 변호사가 물을 때 변호인 측에서 물을 때 이제 체포조와 관련해서 물었잖아요. 다 부인했잖아요. 네. 그럼 핵심 요소를 다 부인했기 때문에 비상계엄 자체를 이제까지 주장했던 것처럼 이건 장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국헌문란 목적이 없다. 그러면 내란죄가 되지 않은 거고 예. 헌법법률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이런 그 전략이 어제 저는 다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거에 있어서도 사실은 김의원 전 장관하고 대통령이 좀 엇박자를 낼 거라고 했는데 어제 완전 일치된 증언이 나왔거든요. 말 맞추기가 좀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말 맞추기라는 것은 이제 미리 맞추기가 예. 되는 건데 예. 어제 신문 과정에서 뭔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고 예. 아, 기억을 되살려봐라. 내가 이러지 않았냐. 예. 그러니까 김의원 전 장관이 그렇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론에서는 계속 둘이 떠넘기 할 것이다 하는데 제가 어제 YTN에서도 얘기했어요. 이건 서로 떠넘길 사건이 아니고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은 한 배를 탔다. 각자 도생할 수 없다. 그렇죠. 예. 각자 도생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보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 어제 증언 자체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할 것이다 했는데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포고령도 내가 썼다, 쪽지도 내가 썼다. 김용현 전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내가 좀 다 떠안겠다 뭐 이런 전략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전략이다 할지라도 내가 다 책임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 포고령을 썼는데 내가 쓴 건 맞다. 하지만 이건 실행하려고 쓴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비서관이 검토도 안 했고 그냥 어차피 계엄을 하려고 하면 예. 실행을 하지 않을 망정 계엄을 하는데 포고령이라는 것이 없으면 계엄이 예.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엄의 구색 맞추기를 위해서 이제 포고령을 그렇게 쓴 것이지 상징적인 것이지 이게 어떤 법적인 효력이랄지 아니면 이대로 뭘 집행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쪽지도 마찬가지죠. 내가 쓴 건 맞지만 쪽지란 것은 그냥 내가 아이디어가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내가 계엄해서 국회를 갖다 마비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결국 김용현 전 장관의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대통령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예. 하지만 그것이 군 수뇌부들의 계엄을 지휘했던 지휘관들의 그 진술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국무회의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한 번에 모여서 11명이 한 5분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위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분석도 부분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있거든요. 네. 이제 지금 탄핵 사유가 헌법 법률 위반이잖아요. 예. 그런데 헌법 법률 위반에 있어서 비상계엄 절차적인 측면입니다. 네. 실질적인 측면이 아니고 그러면 국무위원 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법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했고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 했다고 한다면 이건 명백히 비상계엄은 뭐 비상사태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이 절차 위배가 되는 거예요. 헌법법률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국무위원 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처럼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서도 뭐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다 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예.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국무위원 회의를 거쳤고 네. 심의를 거쳤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런 진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그 부분 그리고 계엄 선포까지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설 연휴 지나고 뭐 5차, 6차 변론길이 잡혀 있는데 핵심 증인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좀 공방이 좀 치열할 것 같은데 그럴 때 사실 여부를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됩니까? 일단 진술의 신빙성이죠. 예. 그러니까 A와 B가 있는데 A하고 B가 너무나 달라요. 그러면 대개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대지를 하지만 이제 헌법재판이랄지 헌법심판에서는 뭐 개별적으로 나와서 증언하잖아요. 예. 그러면 또 다음 증언 때 그럴 거예요. 아니 김용인 전 장관이 이 얘기하면 예. 체포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특수전사령관이랄지 뭐 방첩사령관 그다음에 경찰청장 이런 사람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정말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 받았느냐? 자, 받았을 때 어떻게 얘기했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그러면 뭐 구체적인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게 되면 예. 결과적으로 계엄의 지휘관들의 진술이 맞느냐?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하고 대통령의 진술이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거예요. 근데 예. 단지 진술만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예를 들어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면 뭐 비아폰이라서 내용 자체는 뭐 녹음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시점이 있을 것이고 예. 뭐 그러면 누구의 진술이 맞는지 이제 그런 것들은 판단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네.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언급해주신 뭐 요원이나 의원에 대한 구분 같은 부분은 사실 제대로 그 진실 게임을 한다고 밝혀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잘못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부분 같은데요. 근데 이 요원 의원은 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원을 끌어내라.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요원이라는 건 어떤 요원을 말하느냐. 뭐 제가 언뜻 듣기로는 마치 군대 네. 투입된 요원을 빼내라. 근데 빼내라고 했는지 끌어내라고 했는지 근데 아마 변호사는 대통령실 변호사는 이제 빼내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빼내라고 끌어내라는 완전 틀린 거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 아마 국회 측이었나요? 아니면 헌법재판관이었나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그냥 철수하라면 되는데 왜 빼내라고 했느냐? 예. 그것은 이제 재판 헌법재판소 측에서나 국회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도 사실은 다음 증언 때 네. 뭐 정말 저렇게 한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질문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남은 일정에서 뭐 핵심 증인들이 지금 줄줄이 나올 예정이니까 거기서 또 추후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헌재 얘기 좀 잠시 해보면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 결론은 이제 나온 거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 건을 왜 안 하냐? 우리는 마냥 기다려야 되냐? 이거 뭐 좀 평등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을 했거든요. 지금 뭐 탄핵당한 뭐 국무위원들이나 뭐 중앙지검장 이런 일정들은 어떻게 좀 진행될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래 이제 그 탄핵 소추를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전에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심리도 안 하다가 나중에 뭐 이진수 위원장이 가처분해가지고 심리할 수 있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심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다가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8명이 되니까 예. 이제 심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 생각해봐요. 대통령에 대한 심리는 일주일에 2번 해요. 그러면 2번 하면 심리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다 기록도 보고 내일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다 검토해야 하는데 예. 검토할 시간이 거의 하루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2번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이에 이미 지금 대통령 포함해서 9명이지만 8명이 지금 탄핵 심판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있죠. 그다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있죠. 예. 중앙지검장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탄핵 심리를 진행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예. 근데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중앙지검장은 1년에 한 10만 건 하는 검찰 수사기관의 최후 수장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직무정지돼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힘들긴 하겠지만 예. 빨리빨리 결론 내줘야 하고 탄핵 소추된 것 중에서는 사실은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심리하지 않고 바로 각하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정치의 눈치를 너무 보다 보면 예. 그런 걸 소신 있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각하할 건 빨리빨리 각하해주고 기각할 건 기각하고 또 심리가 필요한 것은 심리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게 사실은 맞죠.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관련해서 수사와 탄핵 심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